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터키라는 나라,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나라 이름을 최근에 바꿨죠. 이 튀르키예는 나라가 세워진 건국 연도를 서기 552년으로 봅니다. 터키라는 나라 튀르키예는 돌궐족의 후예고요. 이때가 독립국가를 세운 해라고 하는데, 이들이 중앙아시아 일대에 널리 퍼져서 여러 국가를 세우기도 하고 또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나라와는 실크로드의 무역권 장악을 놓고 충돌하기로 했던 이 나라.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 그 역사적인 장면들을 두루두루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와 관련한 것들은 숫자로 설명할 게 참 많죠. 매출이 얼마, 수익률이 얼마, 또 지표가 몇 퍼센트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전하는 게 명확하고도 효과적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나는 숫자에 약해, 숫자가 싫어 이러면서 업무 성과를 깎아먹거나 숫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른바 문과형 사람들을 위한 실전 기술서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이 숫자가 싫어서라는 책인데요. 함께 읽어보죠.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터키라는 나라는 지금은 이름을 튀르키예라고 바꾸었습니다만, 이 나라가 역사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귀에는 돌궐이라는 나라로 익숙했던 바로 그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중국 당나라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때 세력이 약해졌다고 하죠. 당시에는 실크로드 무역권 장악을 놓고 이 나라 저 나라가 격돌했다는데, 이 돌궐과 동로마 제국이 격돌하면서 전 세계 역사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그 당시 그 동네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보죠.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터키 최근에 이 개명을 했어요. 튀르키예. 우리 귀에는 뭐 비슷비슷하게 들립니다만. 근데 자기들은 원래부터 튀르키예라고 불렀다고 해요. 근데 그걸 이제 영어식 발음이 이제 터키로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원래 이름을 불러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튀르키예. 잘못 들리면 이게 칠면조니까. 그것도 이 터키에서 나온 거예요. 아시다시피 칠면조는 이제 북미에만 있는 그 못 나는 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영국인들이 이거 그 북미에 이제 정착을 한 다음에 네. 칠면조를 본 거예요. 이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예전에 그 지금의 터키 아나톨리아 지방에서 무슨 못나는 새를 봤는데 얘랑 비슷하더라. 그 터키에 있던 그 새라고 불렀군요. 터키에 있던 그 새라고 부르자 해서 터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칠면조를 영어로 터키라고 하는 거예요? 터키고. 근데 튀르키예가 그 건국을 언제 했냐? 건국 연도를 공식적으로 그 나라가 언제로 인정을 하냐면 서기 552년으로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의 건국 연도로 한다. 튀르키예, 구터키죠. 예. 우리나라는 서기 552년에 건국한 그런 나라다. 그러면 서기 552년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터키, 튀르키예는 그거를 건국 연도로 생각을 하나? 우리가 튀르키예가 형제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제, 대한민국의 형제. 대한민국의 형제국가. 예. 그 많은 젊은이들은 그 2002 한일 월드컵 때 3, 4위전인가요? 네, 붙었죠. 그것 때문에 형제국가로 이제 알고 계시는데, 아니요, 원래 형제국가가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말과 튀르키예어가 네. 어순이 똑같아요. 그 두 나라밖에 없습니까? 그건 아니죠. 놀랍게도 네. 스탄이라고 부르는 나라도 있잖아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등등. 네. 여기에 있는 언어들 네. 어순이 똑같아요. 그것과 코리아의 어순이, 우리나라 말과. 일본어도 어순이 똑같죠, 우리랑. 조사가 조금 다른데 예. 튀르키예어와 우리말은 조사까지 똑같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지금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알파고 시나 씨라고 예. 튀르키예 출신 방송인이 있거든요. 알아요. 네, 그 알파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이제 그 어학당 다닐 때 처음에 자기는 문법 시간 안 들어갔다고. 딱 보니까 문법은 똑같더라. 단어만 외워서 연결하면 단어만 된다. 외웠대요. 끼워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말 그 문법 시간에 중국인들과 미국인들은 그렇게 고민하는데 조사, what is 조사, 은는 얼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여간 이 알파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문법 똑같네. 난 단어만 외워야지 할 정도로 할 정도로 튀르키예어와 우리말은 어순이 똑같다. 같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스탄이라고 붙어 있는 형제 국가들을 여행을 해봤더니 거기도 발음만 조금 다르지 어순과 이건 똑같더라.
근데 스탄과 터키는 그 동네니까 크게 보면 그 이웃 동네니까 뭐 비슷할 수도 있는데 튀르키예. 그런데 한국과 터키는 이건 이웃일 수가 없는 거리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형제 국가가 설명이 돼요? 단서가 바로 건국 연도 552년에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몽골 초원에 유연이라는 이 유목민족 제국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서 한 부족이 떨어져 나가면서 독립을 합니다. 튀르키예족이었거든요. 튀르키예족. 이걸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름을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름을 짓자. 근데 중국에서 한자로 이런 유목민족, 이른바 오랑캐의 이름을 지을 때는 약간 비하하면서 쓰거든요. 튀르키예족, 투르크족을 한자로 어떻게 표기할까? 돌궐이라고 쓰자. 발음 비슷하네요. 근데 돌자가 무슨 돌이냐면 돌진하다 할 때 돌자거든요. 네. 궐은 이 오랑캐란 말이고 예. 돌진하는 오랑캐. 느낌도 비슷하네요. 근데 이게 한자로 이제 표기를 할 때 약간 비하를 해요. 몽고 같은 경우에도 예. 원래 몽고르거든요. 근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지 몽매할 때 어두울 몽자에 오래될 고자로 써서 비하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몽골국에서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부가 한자권 국가들 제발 몽고라는 표현 쓰지 말라고 그 안 좋은 뜻이다. 아, 뭐라고 부르죠? 그 몽골이라고 해달라. 아, 몽골. 위대한 전사란 뜻이라고 해요. 아, 그런데 그걸 굳이 그 음을 빌려서 쓰지 몽고라고 쓰지 마라. 네. 흉노란 것도 예. 흉노는 원래 흉노족 말로는 그냥 사람이란 뜻이라고 해요. 음, 근데 이걸 또 중국 한족이 한자로 비하를 했는데 흉할 흉자에 노비 노자 써버린 거예요. 아, 발음은 비슷하게 하되 뜻은 엉망으로 만드는 그러니까요. 나쁜 오랑캐라는 뜻으로. 돌진하는 오랑캐 돌궐. 돌궐이라고 하면 우리 역사에서도 가끔씩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투르크족 이제 한자로 쓰면 돌궐. 네. 이 552년에 지금 몽골 초원에서 건국을 한 거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튀르키예가 자기들의 건국 연도로 친다. 아, 몽골에서 건국했어요. 몽골 초원에서. 네. 그러면 어떻게 이동을 해갖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 중앙아시아도 아니에요. 몽골 초원에서 건국을 했던 돌궐국이 예. 흘러 지금의 발칸반도에 있는 튀르키예까지 갔는가? 이걸 우리가 풀어봐야 되는데 일단 그 튀르키예 돌궐국이 이제 건국된 다음에 바로 분열을 해버려요. 이 유목민족이 약간 단점인데 서돌궐, 동돌궐로 분열이 돼버려요. 네. 요거를 밑에 있던 당나라가 딱 보고 야 여기 외에 저것들 어디 감히 건방지게 저것들이 나라를 만들어 박살을 내버리자 해가지고 당나라가 이제 박살을 내버려요. 네. 일단 동쪽에 있는 동돌궐 박살 내고 서돌궐 박살을 내는데 당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이왕 우리 저거 돌궐 박살 낸 김에 서돌궐 없앤 김에 서쪽으로 더 치고 나가자. 예. 당나라 파이팅. 당나라 군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요. 네. 야, 저 당나라 군대다. 당나라 군대는 최강의 군대였어요. 아, 또 어쩌다가 그렇게 또 와전됐대요. 어쨌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뭐냐면 일본이 약간 중국 전체를 비하할 때 당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네. 이전에 아. 청일 전쟁 박살났죠. 아편 전쟁 박살났죠. 그래가지고 일본이 중국 청나라를 비하면서 이 당나라 군대들 아하, 중국을 그냥 통칭해서 당나라라고 불렀군요. 일본은. 라고 이제 말한 것이 이제 유래다라는 설이 있어요. 이게요. 그럴듯하네요. 하여간 당나라가 예. 우리가 지금 그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치고 나가면서 우리가 실크로드를 장악하자. 그러니까 실크로드란 표현도 이 거의 19세기 다 와가지고 독일의 지리학자인 리히트호벤이 만든 표현인데 그 이전에는 그냥 교역로였어. 예. 이 실크로드를 우리 당나라가 장악을 해야지 이 동서양의 모든 무역을 우리가 장악한다. 가자. 그러면 이 서투르크족과 충돌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누구를 보내냐면 당나라가 서쪽으로. 너 고장군 당신이 가가지고 튀르크족 다 박살내고 실크로드를 장악하시오. 네, 충성. 고씨 이름은 뭡니까? 고선지입니다. 아, 고구려의 유민 출신이죠. 네. 고선지 장군을 사령관으로 해가지고 이 실크로드 개척 부대를 보내요. 아하. 예.
정말 서투르크족을 박살내고 다 죽이고 약탈하고 정말 잔인하게 다 괴롭혔다고 하는데 네. 서투르크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나라 특히 고선지 이를 바득바득 갈았겠죠. 그렇겠죠. 당할 수는 없다 우리가. 당할 수 없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당나라에게 이렇게 짓밟혀야 되냐. 당나라 맞서자! 했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서투르크가. 예. 그 옆에서 근데 누가 다가와요. 저기요 서투르크족 우리가 좀 도와드릴까요? 누구십니까? 저요 얼마 전에 이 만든 새로운 종교거든요. 저희는 이슬람교라고 합니다. 이슬람교가 이제 급속도로 세를 불리고 있었어 당시에요. 거의 100년 안에 네. 이 아나톨리아 지방 지금의 터키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심지어 이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까지 장악을 했는데 네. 이 이슬람 제국이 뭐 지금의 그 지중해도 장악을 했지만 야 우리 동쪽으로 가가지고 실크로드 우리 장악하자. 예. 또 치고 오는 거예요. 음. 당나라는 서쪽으로, 네. 이슬람 세력은 동쪽으로. 음. 그 중간에 누가 꼈냐? 투르크족이요. 아. 그 투르크족이 이슬람 세력에 붙습니다. 네. 우리만 도와주십시오. 당나라에게 복수만 하게 해달라고. 네. 아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아시죠? 이슬람으로 개종하시는 거. 콜 네. 해서 이슬람과 투르크 연합군이랑 그다음에 당나라 군대랑 네. 751년에 어디서 꽝 붙냐면 자 지금 운전하시는 분 빼고 네. 지도를 펼치시면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가 이제 그 있고 예. 그 바로 밑에 보면 탈라스라는 강이 있어요. 예. 이 탈라스라는 강에서 붙어요. 야. 고선지 장군이랑. 서로 양쪽 모두 잘 안 가본 그 땅에서 싸우네요. 여기가 어디요? 탈라스라고 하는 곳인데 아하. 한번 붙어나 볼까? 예. 결과는 어떻게 되냐? 고선지가 이끌던 당나라군이 대패를 해요. 너무 멀리 왔구나. 너무 멀리 온 거죠. 예. 대패를 합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고선지 장군은 나중에 처형까지 당하는데 네. 이게 751년에 탈라스 전투라고 하거든요. 이게 세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인 게 뭐냐면 네. 이 전투 이후에 당나라가 진 이후에 중국은 더 이상 중앙아시아로 진출을 못해요. 네. 지금의 신장 위구르까지만 진출하게 돼요. 그때 막혀서 막혀가지고 멀기도 멀고. 멀기도 멀고.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지금 터전으로 살고 있던 튀르크족 그때부터 약속대로 네. 이슬람교로 개종을 합니다. 음. 이 탈라스 전투에서 고선지가 짐으로 인해 가지고 예. 이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왜 그러냐면 중앙아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탄, 네. 키르기스스탄 예. 이런 스탄이 붙은 나라들이 다 이슬람교잖아요. 이슬람교를 믿기 시작한 계기가 바로 이 전투예요. 아, 그때 승자의 종교니까. 승자의 종교니까. 음. 이런 가운데 이제 범튀르크족 국가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지금의 모스크바 근교에서 하나의 또 부족이 탄생을 해요. 튀르크족 부족이에요. 예. 점점점 세를 키우면서 모스크바가 추우니까 내려왔겠죠. 남쪽으로 내려가자, 예. 내려가자 해가지고 어디까지 오냐면 지금의 이란까지 내려와요. 오, 많이 추웠던 모양이네요. 모스크바 춥죠. 나폴레옹도 거의 예. 전멸을 했는데 추워가지고. 예. 여기 이란 여기 따뜻하다 여기. 여기 정착하자. 네. 해서 당신이 페르시아였는데 안녕하십니까? 저기 모스크바에서 온 튀르크 부족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좀 약간 좀 살아도 되겠습니까? 네. 살아라. 그 대신에 너희들 전투 잘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음. 우리 페르시아가 전쟁할 때마다 와서 좀 용병으로 좀 활동 좀 해줄래? 음. 뭐 살게만 해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음. 정말 따뜻한 남쪽 나라네요. 하하하. 해가지고 페르시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마다 힘을 합쳐서. 이 튀르크족이 붙어가지고 싸우는데 전투 머신인 거예요 이게요. 와 주변에 있는 다른 튀르크족한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또 저거 페르시아에 붙은 쟤네들 네. 굉장히 싸움 잘한다는데 우리 저쪽에서 같이 붙을까 하다가 세를 점점점 불린 다음에 이 튀르크족이 페르시아에서 나와가지고 독립국가를 하나 만들어요. 그때 독립국가를 만들었던 사람의 할아버지가 있거든요. 네.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름 뭐라고 지을까? 장명소이가기도 그렇고 손자가 나라는 세우고 이름은 할아버지 보고 지어달라고. 할아버지의 이름을 한번 우리 붙여볼까? 아하하. 할아버지가 멋있는 사람이니까 예.
야, 족보 갖고 와봐. 우리 할아버지 이름 뭐지? 할아버지 이름이 셀주크인데요. 아, 좋아. 그럼 우리 독립국 이름은 셀주크 투르크로 하겠다. 셀주크 투르크가 세계사에 등장하는 순간이었어요. 할아버지 이름을 땄었죠. 할아버지 이름 땄어요. 근데 이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세계사에 등장하면서 네. 세계사가 바뀐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셀주크 투르크가 이란 쪽으로는 갈 수 없잖아요. 네. 은인이기 때문에 음.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치고 들어가자. 달려라. 잉! 달려가니까 서쪽으로 가다가 뭐가 나오냐면 당시에 현재 튀르키예죠. 를 장악하고 있던 동로마 제국을 딱 만나게 됐다. 예. 이거 우리 치자. 음. 헐. 음. 동로마 제국은 웃기는 거죠 이게요. 야 저기 말 타고 온 쟤네들 뭐냐고. 우리 누구냐? 우린 로마 제국인데 저거 까불어 저거? 어휴 야 가서 우리 박살내버릴까? 네 해가지고 동로마 제국 군이랑 네. 셀주크 투르크 군이랑 아유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많이 하네요. 서기 1071년에 네.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에 있는 만지케르트라는 지역 지금도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대격돌을 벌입니다.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게요? 아, 셀주크가 이겼을 것 같은데요. 기세가 좋았잖아요. 잘 찍으시네요. 예, 지금까지. 한좀 자신이 있으니까 공격하러 갔겠지. 그러니까요. 셀주크 투르크가 예. 동로마 제국군을 여기 1071년에 만지케르트라는 지역에서 음.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당시 이제 이 셀주크 투르크를 이끌던 사령관 이름이 아슬란이거든요. 네. 용맹한 사자란 뜻인데 뭐 특정 자동차 이름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박살을 낸 다음에 당시 동로마 제국 황제까지 포로로 잡아버려요. 로마노스 4세 황제였거든요. 네. 대굴력이죠. 유목민족한테 잡혔기 때문에. 음. 이 아슬란이 물어봐요. 동로마 제국 황제 come here.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네가 나를 잡았다고 하면은 넌 날 어떻게 할 거냐? 동로마 제국 황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널 잡았으면 너를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우리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에 너를 다 갖다 시신을 뿌려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안한데. 네? 아닙니다. 아, 네. 근데 아슬란은 뭐라고 했냐면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 반대로 하겠다. 반대로 하겠다. 난 널 용서하겠다. 풀어주겠다. 왜? 우리는 관용의 이슬람이기 때문에 여기 당황한 거죠. 동로마 제국 황제가 나 지금 안 죽이고 풀어준다고? 응? 돌아가. 자 얘들아 이 동로마 제국 황제 손님 나가신다. 소리 나가시다. 계산하고 보내드려라. 콘스탄티노플까지 잘 모셔다 드려. 모셔다 드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콘스탄티노플에 돌아간 로마노프 4세는 쿠데타에 의해 가지고 처형당했거든요. 네. 너는 황제 자격이 없다. 이 전투에서 셀주크 투르크가 이기면서 그때부터 동로마 제국 세력, 우리 비잔틴 제국이라고 알고 있는 세력이 싹 다 지금 유럽으로 쫓겨가요. 그러면서 이 아나톨리아 지방, 지금의 튀르키예는 터키. 투르크죠. 이 다 들어와가지고 튀르키예의 왕국이 됩니다. 야, 터키가 거슬러 올라가면 싸움 굉장히 잘하는 나라였네요. 오스만 투르크는 전 세계 최강 국가였어요. 이걸 우리가 약간 폄하해서 그렇지. 그 당나라 용맹했던 고선지 장군을 극판부터 시작해서 선진국가 안 드셔서 그렇겠죠. 돌아다니면서 다 연전연승하고 동로마 제국 물리치고 그 자리에 자리 잡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야. 지금의 튀르키예가 왜 552년을 건국일로 하냐면 네. 거슬러 올라가면 그 중앙아시아가 아니라 지금 몽골 초원에서 네. 첫 번째로 건국을 한 돌골족이 우리의 흘러 여러 가지 전투를 다 깨부수고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까지 갔기 때문에 자기의 조상으로 지금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용맹했던 그분들이 우리 조상이다. 그래서 역사에 와리프는 없지만 고선지 자군이 이겼다고 하면 참 그러네요. 그러면 다양하게 바뀌었겠네요, 정말. 역사- 터키가 그러면 그냥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넘어와서 사는 터키에 가도 지금도 로마 제국이겠죠. 그렇겠죠? 맘마미야 이러면서 터키 스파게티 먹고. 터키 네, 케밥이란 건 없었겠죠. 네. 그랬겠군요. 예.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2부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숫자만 보면 머리 아프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 꽤 있죠. 학교 다닐 때 수학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도 혹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또 피할 수 없는 게 숫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숫자를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숫자가 싫어서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읽어보죠.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책 제목이 네. 그 뉴스 제목처럼 네. 재밌는 제목이 많나요? 약간 반어법이기도 하고요. 예, 뭐 독자들을 더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인 것 뭐 같습니다. 그렇기도 예. 한데 숫자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이 담긴 책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죠. 숫자 싫어하는 사람. 숫자 그리고 싫어해요? 사실 숫자 되게 싫어합니다. 학교 다닐 때 진짜 숫자 싫어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숫자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멘토가 우리 이진우 기자시니까 이진우 기자처럼 좀 숫자로 쉽게 말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책. 숫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숫자 속에서 파묻혀 사는데 숫자를 얘기하고 분석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여 보이기도 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예. 두 번째 근데 또 숫자를 막연하게 얘기하면 이게 또 듣는 사람한테 되게 짜증을 느끼게 하고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숫자를 활용하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그렇겠죠. 방법들을 좀 얘기하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방송 들으면서 제일 답답한 게 네.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 볼펜 문구 시장이 무려 15조 원이나 됩니다라고 하면 네. 저는 15조 원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매우 큰 숫자이긴 한데 그러나 그게 큰 건지 작은 건지를 체감이 안 되는 그 거죠. 느낌이 안 오는 네네네. 거죠. 근데 그렇게 툭 던지고 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중간에 생각이 변환해 들죠.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김치 시장이 대략 이 정도고 네네. 라면 시장이 이 정도인데 문구 시장이 뭐 그거보다 크던가 작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재밌네 하고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죠. 네. 음.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진우 기자의 비법을 공개하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사이토 고타스라는 일본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컨설팅 그룹에서 일도 하고 은행에서 일도 하고 벤처 사업가도 해본 분이에요. 네. 이분이 이제 작가로서 이 책을 쓴 건데 실제로 자기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숫자를 활용하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신뢰도도 높이고 상품을 파는 데 있어서 성공률도 높아지더라.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 저자는 어떤 분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카고 경영대를 졸업하고 컨설팅 그룹에서도 일을 했고 은행 그다음에 벤처 사업 같은 걸 한 분인데요. 예. 결국에는 직장 내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게 숫자가 더 효과적이냐를 얘기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숫자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예.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회사에 있다 보면 새로운 상사가 오거나 뭐 팀장이 바뀌거나 이러면 목표세로 세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앞으로 뭐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한 뭐 실적 한 10% 올려봅시다. 뭐 이렇게 목표를 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해봐야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돼야 사람들이 훨씬 더 행동을 하게 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봐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뛰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거래처를 방문해서 계약이라는 걸 따내기 위해서는 성공률이 보통 한 5% 정도 되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거래처를 뚫기 위해서는 방문 횟수를 20회 정도 늘려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우리가 5%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방문처를 20회만 더 방문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는 뜻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5%가 성공률이니 20번 하면 한 번은 성공한다는 뜻이다. 네네. 반드시. 네.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통계상 그렇다. 그러니 20번 더 노크를 해라. 네네. 그게 열심히 좀 해봅시다 여러분 하는 것보단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것이죠. 예, 방문 횟수를 20번 더 높입시다 네네. 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알려줄 때 숫자가 중요하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영업하시는 분이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을 많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접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소개되는 게 이제 퍼널이라는 개념인데요. 퍼널? 네, 퍼널은 깔때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널 아니라 퍼널. 퍼널. 예.
위쪽은 구멍이 크지만 깔때기 아래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엔 입구로 들어오는 정보량은 많지만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성공률은 적다 이렇게 볼 수 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도 뭐 성공률이 한 5%다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많은 데이터들을 연구를 해보면 이게 대표적인 게 555 퍼널이라고 해서 예. 영업 쪽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법칙인데요. 첫 방문에서 호감을 얻을 확률이 50%, 그러니까 5. 호감을 얻은 사람들 중에 이게 제안까지 내가 얘기할 수 있는 확률이 또 50%. 그래서 고객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확률이 거기서 예. 또 반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예. 55가 되고 마지막 5가 이 제안이 계약까지 갈 확률이 또 50%.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최종 성공률이 12.5%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업할 때 네. 내가 사람을 몇 명이나 만나고 다녀야 이 정도의 계약을 따낼까라고 보면 뭐 12.5%지만 단순하게 한 10%라고 보고 네. 100명을 만나야 10명이 계약한다. 10명 정도를 계약한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영업 법칙이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게를 열거나 내가 영업을 할 때 내가 목표치를 세우면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뭔가를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이런 555 법칙을 적용을 해서 해야 되고 음. 그 사람들을 다루는 내가 팀장이라고 하면 예.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목표치도 확실한 숫자가 제시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555 법칙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너무 성공률을 높게 잡았다라고 해서 네. 다시 아까 555 퍼널이 아니라 335 퍼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안면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을 때 555 퍼널이 먹히는 거고 진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가서 영업해야 되는 환경이라면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해봅시다라는 말이 네. 잘 안 떨어지죠. 난생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서 네. 그거는 335 퍼널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법칙대로 하면 첫 만남에서 7할은 전혀 관심을 안 보인다는 얘기고 저 그러니까 바빠요 가세요 네. 할 확률이 7. 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나머지 3을 가지고 또 설득할 수 있는 확률도 3밖에 안 30%밖에 안 되고 예. 그리고 나서야 마지막 단계에서 5 정도가 넘어온다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최종 확률은 4.5%까지 떨어집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영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10%의 확률을 보느냐, 네. 4.5%의 확률을 보느냐가 달라지니까 목표치도 달라지고 예. 노력해야 될 근거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망 고객이 많은 쪽으로 가야 되고. 그렇죠. 고객이 조금이라도 안면이 있고 뭐 조금 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네. 비 오는 날 그날은 정말 그날은 내가 고객 한 30명 만날 거다. 그래서 네. 정말 날 잡고 돌아다니시는 분 있더군요. 더 만날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 오는 날 가면 다른 영업사원이 안 온다. 비 오니까. 네. 나만 만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물론 이제 기사를 두고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인데 네네. 기사가 여기 다 왔습니다 하고 내리라고 하면 잠깐 그 문 앞에서 비를 조금 맞고 들어간대요. 아, 좀 불쌍해 보이게. 약간 불쌍해. 그래야 동정심을 유발하는 잠깐 거죠. 앉으시죠 그죠? 할 수 네.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런다고 한 얘기를 들었는데 확률 높이려는 노력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서 제시되는 게 S곡선이라는 개념도 제시를 하는데요. 이건 이제 모양을 제가 그려드리면 좋은데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 X축과 Y축이 있는 그래프에서 이 S자를 45도 각도로 우상향하게 이렇게 눕혀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처음 0점에서 출발할 때 초기 곡선은 뉘어진 그래프만큼 완만하게 시작했다가 조금 이렇게 볼록하게 급하게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다시 정점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완만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들은 이 S곡선의 현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내가 내놓고 시장에서 처음 반응을 테스트할 때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전체 판매 대수를 딱 3개월로 3으로 나눠서 야 우리가 한 달에 뭐 50대 팔았네. 야 이거 우리 목표치보다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네. 뭔가를 해야 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결국에는 완만하게 가다가 급격히 상승하는 곡선을 돌파해야 이 제품에 대한 완벽한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평가는 이 S곡선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다 그러기 마련이다. 모든 사회 현상들이 조금 그 비슷한 S곡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물건 판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비근한 예로 그냥 반에서 키 큰 순서대로 이렇게 쭉 애들을 세워 보면 네. 평균 키 정도가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가고 정규분포 곡선. 정규분포 곡선이죠. 예. 어떻게 보면 X자를 눕혀놓은 게 정규분포 곡선을 눕혀놓은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별로 없다가 네. 중간이 급하게 올라갔다가 네. 나중에 또 키 큰 사람들은 몇 명 없는 게 정규 분포 곡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확진자들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다가 예. 갑자기 증가하는 시기가 나왔다가 또 정점을 찍고 나면 이 증가율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데 네. S 곡선이라고 S. 이름은 붙여 주셨지만 뭐 잘 다 느끼는 거죠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고? 라고 하면 별 재미는 없는 것 같고 네. 아마도 처음에 그러니까 발동 걸릴 때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야. 자동차를 300대를 3개월 동안 팔면 네. 첫 달에 100대가 팔리는 게 아니라 첫 달은 한 20대만 팔리다가 맞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한 200대 팔리고 네네. 그럼 세 번째 달에도 한 500대 팔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 달에는 한 7, 80대 팔리고 네. 이제 그렇다는 거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시장이 침투하는 시기가 되면 급격하게 상승하는 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그 제품에 대한 평가가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초기에 너무 급하게 전략을 수정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참아라. 예, 이 S 곡선을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는 그 팁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 비즈니스를 할 때 예. 위에 팀장이 등장하죠. 팀장이 야 3달 판매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라고 지적할 때 이 예. S 곡선을 딱 들이밀라는 거죠. 팀장님 세상 모든 일이라는 거는 이 S 곡선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3개월을 더 보시죠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얘기할 때 그 예.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단순하게 조금만 더 보시죠. 우리 뭐 어떻게 될지 시장 모르는데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라. 이런 곡선이 원래 이런 것이다. 네. 우리는 S 곡선의 상승 직전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사기를 이렇게 죽이지 마시고 조금만 좀 기다려보는 게 나을 것 네. 같습니다. 모든 세상 일들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숫자로 얘기했을 때 훨씬 더 소통도 잘 되고 이해도 되고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예, 재밌네요. 네. 자주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돼서 방금 전까지 제가 이제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으로 말씀드렸고요. 예, 또 하나 이제 경영자들을 대변하는 것도 하나 있거든요. X 곡선을 들어서 왜 그러면 우리의 경영자들은 그 팀장들은 네. 같은 얘기를 반복할까? 일찍 나와라, 뭐해라,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S 곡선이에요. 그것도 S 곡선이다. 왜냐하면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예,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예, 실제로 이게 행동으로 이어지고 개선되는 데까지 예. 그 아까 상승의 곡선이 일어날 때까지는 계속 반복을 해줘야 이게 일어나기 때문에 경영자들은 그렇게 그 해서 목표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연봉 협상할 때는 사장님이 써먹기 좋은 법칙이네요. 김대리 자네는 말이야 이 S 곡선이라는 걸 아나? 뭐 이러면서 처음에는 연봉이 참 안 오르는 거야. 한 S 곡선에 거의 중간쯤 와 있다고 생각하게 네. 조만간 급등하는 시기가 올 거야. 올 것이다. 너의 능력이 발휘되는 시기. 그렇죠. 그렇군요. 또 재밌는 얘기는 어떤 게 들어 있습니까? 이제 뭐 제일 알고 싶어 하시는 게 이제 효과적으로 숫자를 말하는 방법이 그럼 무엇이냐 몇 가지 법칙을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앞서 이제 뭐 이진우 기자 몇 가지 얘기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구체화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뭉뚱그려서 큰 숫자를 얘기하면 그래 이게 그래서 이런 거죠라고 반문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 예산이 500조 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1인당 그래서 국민이 낼 세금이 이만큼이고 우리 1인당 국방비에 얼마를 교육비에 얼마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확 온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해가. 그래서 숫자를 얘기할 때는 최대한 구체화해서 얘기하거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두 번째는 똑같은 팩트지만 더 효과적인 걸 찾아라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의사가 이 수술의 사망률은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사망률 1%면 가슴 좀 떨리죠. 네, 어쨌든 죽는 거잖아요. 네. 누군가는 예. 이 수술의 성공률이 99%나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면 안심이 된다. 네, 사람들이 훨씬 더 안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같은 팩트지만 더 효과적인 숫자를 택하라는 거고요. 예. 보통은 이제 사람들은 이익을 얻는 쪽보다는 손해를 보는 거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 봐라라는 거예요. 그런 그걸 활용한 화술. 네네. 뭐 예를 들면 뭐 10만 원의 이익을 본다는 것보다 너는 10만 원의 손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훨씬 더 귀를 쫑긋
진짜 내가 손해를 본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보통 금융사들이 뭐 얘기할 때 뭐 몇 퍼센트의 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네. 이 손해를 막아주는 상품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간 1,0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당신은 1,000만 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이걸 사용함으로써 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 기계를 설치하면 네. 연간 1,000만 원이 이익입니다 하는 것보단 이거 설치 안 하시면 1,000만 원 그냥 날리시는 거예요. 네네. 매년. 괜찮으시겠어요? 이러는 게 역시 어. 바꿔서 말씀 잘하십니다. 그렇게 네. 해라. 네,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구체화하고 비슷한데요. 실감나는 숫자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숫자는 사람들의 감각을 마비시키니까 네. 1억 원의 비용을 절감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원 한 명당 2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무자 입장에서는 네. 훨씬 더 확 와닿을 수 있으니 당신이 영업사원이라면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느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네. 직원에게 나가는 비용이 문제인지 아니면 누수되는 비용이 문제인지 이익을 얻기 위한 게 먼저인지를 보고 그 숫자를 구체화해서 얘기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방법을 설명해 주죠. 그렇군요. 재밌는데요. 또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있나요? 세상이 변하면서 음. 숫자하고 데이터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비즈니스가 커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여기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세대가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이신 분들이 온라인 비즈니스에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어도 생소하고 요즘은 데이터 가지고 막 얘기하니까요. 근데 두 가지만 일단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세션하고 전환이라는 개념인데 우리는 보통 세션 그러면 무슨 컨퍼런스에서 세션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온라인 비즈니스 쪽에서는 세션이라 하면 특정 사용자가 사이트에 접속해서 둘러보는 횟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가도 잠깐 들어왔다 나가도 한 번. 한 세션. 네. 예. 뭐 30분 동안 뭐 이것저것 눌러봐도 한 세션. 그러니까 다 그냥 하나로 통일하는 거죠. 그리고 전환이라는 거는 그 세션에 들어와서 실제로 구매로 연결됐거나 내가 네. 원하는 행동을 한 것. 이걸 전환이라고 하니까 예. 요걸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얘기하는 거다. 온라인 비즈니스는. 그러니까 이 용어만 익숙해지면 사실상 훨씬 더 간단하고 간략한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이쪽 비즈니스에도 뛰어들어 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뭐 구글이나 이런 데에서 구글 애널리틱스라 그래서 온라인 이 사이트의 모든 데이터를 정리해주는 서비스를 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에 어떤 채널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SNS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광고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그 사람이 이 세션에 몇 번, 그러니까 세션 몇 번을 했는지, 그다음에 여기서 전환율은 얼마인지,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결국에는 숫자의 분석일 뿐이지 용어만 익숙해지면 온라인 비즈니스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숫자 얘기하다 갑자기 온라인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책입니까? 그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숫자가 중요하고 요즘 강조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 얘기는 데이터가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숫자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숫자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예. 과거보다 더 큰 차이를 가져오는 세상이 됐다. 예. 예전에는 이렇게 구글 애널리틱스나 이런 자료들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활용을 못했지만 이제는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글 애널리틱스. 보통 GA 이쪽 업무하시는 분들은 이거 없이는 거의 비즈니스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꼭 여기 말고도 비슷한 서비스를 해주는 뭐 여러 군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이 사이트에 방문하고 물건을 사가고 예. 어디를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고 그게 뭐 세대가 어떻고 여성인지 남성인지까지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예. 결과적으로는 전략들을 다 짜고 있죠. 일본 책임 모양이에요? 네, 일본 책이고요. 일본 작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비즈니스에 경험이 있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일본 분들이 쓰는 책들은 특징이 있어요. 대체로는 이렇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